안녕하십니까. 2017년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 새롭게 보는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 자료전 전시 기획과 담당을 했던 현재는 문화콘텐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박용운입니다. 오늘 강의는 2017년에 있었던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 자료전의 전시를 왜 하게 됐는지, 전시 기획 또는 의도, 그 다음에 전시 준비 사항들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전시 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평가 및 후송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세 번째 전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독립운동전 자료전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단년도 사업이 있다 보면 작년하고 이제 틀린 사업을 기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전시들과 다른 전시를 기획해야 함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앞에 있었던 전시랑은 이제 다른 전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전시를 했고요. 사실 그리고 앞에 한 3년 정도 있었던 전시가 자이니치 학교에 관한 거라든가 독일 광부, 그다음에 해외 입양 등으로 해서 한국 이민사박물관이 이제 많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라든가 처음 한국 이민사박물관이 만들어질 때 설립과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전시에서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이민사박물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 이민사박물관은 최초로다가 정식 최초로 근대기 정식 이민이 떠났던 한국에서 이제 떠났던 인천이라는 땅에 이민에 관한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서 설립이 됐고요. 그 과정은 당시 이민사박물관을 수립할 때 이제 자치단체장이었던 안상훈 시장께서 이제 원래 목적은 재미교포들의 이제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송도 개발을 좀 가속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미주 쪽에 가서 이 인천이라는 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미주 대륙과 하와이 가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송악리의 인기리에 환영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셨던 시점이 한 2002년쯤 되는데, 1902년으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국 땅에서는 이제 하와이로다가 최초로 이민 간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게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와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주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이민자들도 이제는 자기들 생업이 바쁘고 하와이 최초 이민자로부터 4세대 이상 지나고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인 한민족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생존자들 90세가 넘으신 아직까지 최초 이민자 또는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민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안상수 시장을 보자마자 우리 처음 떠나왔던 그 땅의 시장이라고 무척 반기면서 투자 약속도 하고, 또한 이제 애로점으로 본인들이 이민을 떠나온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념적인 전시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받아서 이민사 박물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긴 한데, 그래서 그 당시 하와이 이민을 가셨던 분들을 통해 갖고 많은 소장 유물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한 전시가 저희 그러니까 분관 특성상 보통 7월, 8월 여름방학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8월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독립 하와이 이민들이 이따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적은 수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수의 이제 이민자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을 위시한 어떤 독립운동에 관한 전시가 역시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시 기획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이제 일반적인 전시의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전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부분까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학예사나 이런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담당자들이 처음 전시를 기획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평면도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제 오른쪽처럼 자신이 구상한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독립운동사가 됐던 어떤 주제를 이 시계열적으로 파노라마로 풀어내거나 또는 수평적으로 섹터별로다가 이걸 나눠서 배치를 한다든가 다양한 그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 공간을 이제 채워나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략의 구획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사실 학술적인 논문이라든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학술회의라든가 개인의 논문들은 이런 걸 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는 자료 갖고 쓰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추정에 의해서 뭐 또 인터뷰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자신의 글의 많은 부분들을 시각적 매체가 없이도 풀어갈 수 있지만 박물관 전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각적인 매체가 없으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인터뷰로 뭐 설명을 해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공간 내에 유물들을 풀어놓고 유물이 말하게 하는 작업이 박물관 전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평면도상에서 1부, 2부, 3부로 나누고 또 각각 섹터를 나눴던 곳에 어떤 유물들을 배치할 것이고 이 유물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유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으면 빌려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최종 그 전시 단계가 되면 이 중에서 중요한 유물이어도 우리가 빌려 없으니까 전시를 못하거나 아니면 실유물을 빌려오지 못하고 복제본을 이렇게 전시하거나 이런 이제 상황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평면에 대한 구상과 그다음에 유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그 안이 나왔다면 그 다음은 그 전시 준비에서 이제 실제 단계 시설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 이렇게 한 걸 보게 되면 처음에 도입부 같은 위치에 이제 그게 어떻게 공사 후에 어떻게 마련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후에 인테리어 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색감이라든가 공간을 어떻게 꾸몄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날 텐데요. 이 단계에서 사실상 이후에 홍보라든가 인쇄물을 뽑아내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전시 오시게 되면은 보게 되는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기업의 CI처럼 그 이 패널 벽에 있는 어떤 색감하고 그 리플렛에 있는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같이 거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심한 경우는 패널 자체를 그냥 리플렛으로 옮겨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테리어 상의 그 공통된 어떤 이제 색감이라든가 구조 속에서 그 전시 유물이 배치되고 이후에 그러니까 전시 운영까지 감안해서 이제 전시장을 준비하는구나라는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2017년에 7월부터 이렇게 진행됐던 그 하와이 독립운동 자료전은 어떤 내용을 포괄하고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의 이제 개관에서는 미주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의 특징하고 현재의 의미, 그 다음에 이민사박물관에서 왜 이 전시를 하고 이민사박물관이 왜 재조명되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설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요 이번에 나와 있는 연표가 어떻게 보면 그 요번 전시에서 그때 전시에서 풀어내고자 했던 내용의 중심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에서 이제 초에 121명을 태운 이민자들이 떠났고 이들이 1903년에 도착해서 21명 중에 19명은 이제 병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탈락을 하고 102명만이 이제 호놀룰루 이민청에 의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민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될 때까지의 역사를 이 전시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표를 여기서 다 설명하는 거는 좀 재미도 없고 이후에 그러니까 전시 내용이 이걸 쭉 설명하는 거니까 뒤로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와이 한인사의 이제 형성이 이제 첫 번째 일부에서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 최초의 정식 이민은 1902년 12월 21일 120명의 한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인천항을 출발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후 64회에 걸쳐서 7,415명의 한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한인들이 하와이 오아후 와이아루아 농장에 배속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사탕수수 농장에 배속되었고 이들은 매일 10시간 이상 개간, 종묘 심기, 김매기, 관계사업, 사탕수수 운반 등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하와이에 정착하게 가게 됩니다. 하와이 이제 한인사의 이제 형성의 가장 기본은 결국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노동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재밌는 게 미국 정부 당시의 미국 사회에서는 1900년대 그 초에 굉장히 그 동양인에 대한 배척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대륙간 횡단 열차를 그 부설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쿨리라고 하는 값싼 노동력의 중국 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인들이 대륙 내에서 많이 보이고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굉장히 지저분하다, 또 못 산다, 게으르고 어떤 자기들이 꿈꾸는 진보, 세계 진보와는 동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천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중국인을 배척하는 운동이나 테러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하와이에서도 한인들을 데려올 때 굉장히 그걸 주선했던 알렌 공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사실은 노동 이민으로 단체로 오는 건데 단체로다가 오지를 못하고 아까 63회에 걸쳐서 7,400명 가량이 넘어갔다는 거는 가족 단위로다가 어떨 땐 5명 정도 넘어가고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형은 사적 자치로다가 농장주랑 우리나라 한인 노동자가 그냥 간략하게 그들끼리 그러니까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해서 온 형식을 꾸미는데 사실상 내용은 이쪽에서 이제 주선단체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배편이 모이는 대로 보내는 약간 그 단체적인 노동 이민의 성격을 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농장이라든가 이런데 그 수용돼 있는 우리 한인들하고 그 농장주가 교섭을 하기 위해서 그 10사람 각각하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장 같은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뽑아놓으면 그 사람한테 그 자기네 그 한국 사람들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장하고 대화하는 게 편하고 되게 그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통역이 가능한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처음에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조로다가 2, 3년간 같이 근무를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가 가능해질 시점이 되면 뭐 떠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동해를 만드는 거를 농장주들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농장이 있는 곳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한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는 동해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인들끼리 자기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어떤 이제 동해지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국 땅으로 간 최초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최초 이민자가 그 인천에 있는 인천 감리교회 내리동에 있는 내리 감리교회 이제 신자들이 간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볼 때도 최초 이제 그 하와이로 간 이민자들 중에 기독교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면 한국인 그 당시 20세기 초에 한국인들 특성상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농장주 입장에선 차라리 교회가 만들어지면 큰 동해 쪽에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돈을 구하기가 쉬운 곳에서 교회를 자체적으로 하면 인근의 동해 몇 개가 이제 그 교회로 가는 식으로 해서 교회로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동해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식의 이제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대륙 쪽에서의 한국 이민의 이제 기본 특성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9년이 되면 1902년, 3년에 갔었던 우리나라 동포들이 그 노동계약으로다가 체결됐던 그 시점이 끝나고 이제 자유계약을 이제 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6년, 7년 이후로 이 동해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조금은 더 민족주의적인 특성을 띠거나 그 몇 개 동해를 이렇게 관할하면서 민족주의적 특성과 자기들의 어떤 임금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익단체적 성격으로다가 약간 정치색을 띠면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각 그 섬이나 농장마다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결속력도 떨어지고 어떤 그 일본인을 대체하는 능력으로서의 한인 노동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자기들의 권익을 추구하는데 너무 많은 조직들이 나뉘어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이때 이제 국민회로다가 이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국민회는 대륙에 있었던 그 안창호 선생이 그 미주의 대륙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나뉘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는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목적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 민족들이 여기서 화목하면서 자강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자기 인생을 매진하기로다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이제 국민회를 창설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3.1 독립운동 이후에도 안창호 선생님이 민족의 스승으로 이제 굉장히 추앙을 받는 이유는 안창호 선생은 자기가 단체를 만들어도 뭐 흥사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도 흥사단 자체가 그 단체를 주도한다 그래서 흥사단 위주로 끌어가진 않아요. 다른 단체의 의견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창호 선생을 믿고 북민회를 다 결성을 하게 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와이의 단체들도 요 당시가 되면 합성협회로 다 결성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합성협회가 대륙에 있었던 미국 대륙에 있었던 국민회의 하와이 지부로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사실상 1910년대 초가 되면 그 하와이에서는 또는 미국 대륙 내에서는 국민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가 한민족을 다 대변하는 단체로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이들이 이후에 있게 되는 1910년대 말에 있는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그리고 이제 당시 국민회에서 활동했던 그 인장이라든가 하와이 지부의 인장들 이런 것들을 유물로 다 전시를 했고요. 하와이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얘기하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면서도 좀 민족적 비애가 되는 부분이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뒤쪽에 이제 3.1 운동을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좀 밝혀두고 이후에 3.1 운동 이후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주의 단체들이 어떻게 분열해 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1910년대 아까 말씀드린 국민회가 결성이 되면서 10년대 초반에 하와이에서도 국민회 하와이 지부로 통합이 돼서 이제 하와이 민족운동은 하나로서 이제 하나의 대우로서 착실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륙에서 이제 그 ROTC 교육까지 받았던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와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박용만의 노선은 그 즉각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무력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소년병들을 모아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또 그들을 유학 보내서 미국에서 이제 선진 기술과 또 ROTC라든가 이런 곳을 보내갖고 이제 군사 기술도 배우는 이런 쪽에 이제 노선을 걷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회에서 이 박용만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박용만은 본인이 그 국민회로부터 또는 하와이에 있는 이민들로부터 지원을 다 받되 하와이의 독립운동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간에 굉장히 협력도 잘 되고 이후에도 이제
요 다음 순서에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이승만이 그 하와이 민족운동을 다 접수한 이후에도 그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박용만에 대한 지지를 어느 정도까지 이어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이제 그럼 이승만이 등장하게 된 1910년대 후반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었던 박용만이라는 사람과 이승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이승만이 잘 아시다시피 고종 황제의 이제 그 분노를 사서 독립협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박용만하고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만자가 서로 같다 그래서 의형제도 맺고 또 이승만은 사실상 그 두 번의 탈옥을 기도하다가 잡히면서 종신형에 취하게 되고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요 자료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1909년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승만이 저술을 하는데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요 비밀 책자를 갖고 먼저 추록을 한 박용만이 갖고 와서 안창호 선생을 만나갖고 그쪽 돈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게 이제 발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승만의 원래 이제 친아들 장자였던 이태산을 미국으로다가 미입국시키는데 박용만이 또 자기 조카라고 이렇게 속여갖고 데리고 가서 입국시키게 할 정도로 둘이 초반엔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1913년에 이승만이 본토에서 이제 프리스턴 대학을 마치고 이제 뭐 할 일이 없어갖고 어디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있을 때 하와이가 그나마 여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당신이 여기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불러준 게 박용만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나중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 미국 CIA 전신이었던 그 방첩본부 CID 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적인 그 종파주의자로 나옵니다. 뭐냐면 이승만이 들어간 조직은 어디든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상황 주도 단체라면 쫙 잠적해서 이 단체가 어떤 문제거리를 갖고 있는지 2, 3년 내지는 길게는 4, 5년에 걸쳐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존 단체 집행부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걸 전복시켜 갖고 이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여기서도 1917년과 18년쯤에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 국민회가 박용만에게 그러니까 군사 훈련하는 지원을 하는 그 금액이 좀 집행위원장이 사적으로 다 운영하는 형태라 되고 그 장부상의 그 처리가 공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삼아갖고 자신이 교장으로 있었던 하와이 기독학원의 교사들을 공봉으로 무장시켜갖고 이 국민의 이제 새로운 위원장을 뽑는 회의가 있는 총회 기간에 그 총회 그 상단을 점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궈 버리고 그 당시 이제 자기 위주의 사람들을 모인 사람들을 통해 갖고 비상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원장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게 본인이 위원장으로 가지 않고 본인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위원장으로 앉히면서 하와이의 그 민족 단체를 이제 장악해 갑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이승만의 어떤 그 뭐 독재 스타일이나 이런 스타일의 문제 삼는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당시 하와이로다 이민 온 사람들의 특성 자체가 그 미주 사회에 그러니까 그 이렇게 들어가서 경제적 부도 이루고 또한 한국 고국에 있으면 뭐 개신교가 포교 자유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기독교 신자들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도 있고 또한 자기가 노력하면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길이 조선보다는 많이 열려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1910년대 한일 합방의 분노 때문에 군사주의라든가 이런 즉각 독립을 해야 된다는 강성파들의 목소리 먹힐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어쨌든 본인들은 여기 와서 영어 실력도 쌓고 미국 주류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이승만을 필두로 한 실력 양성파들의 의견이 잘 먹혀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이승만은 최초에
그 호놀룰루에 왔을 때 하와이 한인 여학교 교장이 처음에 되는데, 한인 여학생 교육을 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인기를 갖고서는 여학교만 갖고는 안 된다. 하와이 기독 사상에 입각해서 새롭게 그 독립이 이루어질 한국은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공화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상을 표방하면서 한인 기독학원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여학교 때 이제 그 갖고 있었던 건물을 판 건물 부지랑 땅값을 자신이 그 기존의 그 국민의 집행부를 공격했던 것처럼 본인이 그것을 이제 일정 정도 맡아둔다고 그러면서 재산을 갖게 되고, 이후에 이 재산은 하와이 국민회로 돌아가지 않고 이승만과 이승만 동지의 재산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운이 좋게도, 이승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운이 좋게도 1919년이 되면 한국 조선 본토에서 3.1운동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평소에 프리스턴 법대 나올 때 졸업 논문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외교에 의해 갖고 신생국가들은 독립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맞게 그 외교에 입각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3.1운동이 벌어지자 최초로 3.1운동을 미주 내에서 알리고 노력한 사람은 서재필입니다.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다가 그 필라델피아 통신부를 만들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는 미국 사회의 어떤 그런 백인들, 지배층들, 그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치 5.18 민주항쟁 때 광주에 있는 소식을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었지만 외신 기자들이 먼저 알릴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시 3.1운동의 이제 잔악상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 제국주의가 막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보도가 될 수 없었던 사항들을 미국 기자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 널리 펼치는 역할을, 말 그대로 통신부이기 때문에 널리 펼치는 역할을 서재필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이 민족들은 자주 독립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민족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알리게 되고 미국 내에서 이제 호응을 받게 됩니다. 이 기운을 받아서 그러면 실질적인 그 독립을 보장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 상해에서 모였던 임시정부 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 결과를 외교적으로 논의하는 파리 강화회의에다가 우리 한민족도 그러면 대표를 보내자 그래서 이승만과 정한경을 뽑아갖고 파리 강화회 대표로 파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일본의 방해에 갖고 이 대표 자리를 가지 못했다라고 국사책에서 배우긴 합니다만, 사실상 그 1차 세계대전 정결 처리를 하는 파리 강화회의는 전승국들의 입맛에 따라서 이 외교 라인의 선이 그어지는 또는 국경선이 정해지는 회의였기 때문에 전승 국가들 자체도 그 당시에 모두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영국, 프랑스 모두 식민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범위 내에 있었던 피식민 국가들이 독립하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방해하지 않아도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애들이 우리 한민족에게 신경을 써주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대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그나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자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시 UN 전에 아마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맹인가 하는 저기 뭐 국가연맹인가 하는 그 UN 전 단계, 그러니까 그 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임 통치안을 이제 제시합니다. 거기 연맹에서, 국제연맹에서 우리 조선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임 통치를 해달라. 일본은 잔혹하게 우리 한민족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국제연맹이 위임 통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해방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그 위임 통치의 어떻게 보면 시초입니다.
즉각 독립이 아니라 이제 실력 양성파에 이제 견해가 들어간 거죠. 우리 아직 자치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국제기구 선진 국가에서 우리 위임 통치해줘. 이 얘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승만이 제기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그 사실 파리 강화회의는 큰 정책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인 그 각국의 이후에 이제 보유해야 될 국력에 따른 군사력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회의가 워싱턴 군축회의인데요. 1921년부터 이제 22년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게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도 이승만이 그 한미적 대표로 뽑혀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이승만 씨가 있고 자신들의 이제 그 미국 내 커넥션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참가하려고 워싱턴에 묵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요 대회는 당연히 더 이상 참가를 못합니다. 국가로서 어떤 실제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는 단체도 아닌 데가 무슨 이런 단체에 오냐. 다시 이제 당시 미국 내에서 이제 한민족에 대한 여론이 동조가 이제 많이 되고 호응이 좋긴 했지만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이제 배제가 됩니다. 여기에도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제 그 1910년대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좀 지지를 받았던 박용만이나 그 이승만과 같이 대표로 뽑혔으나 같이 이제 그 파리에 가지 못했던 정한경과 민찬호 같은 사람이 그 파리 강화 회의를 할 때 그 파리 강화 회의는 말 그대로 1세계 그 주도 국가들끼리 논의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1세계에 이제 그 부용된 국가라든가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한 여러 민족들이 자기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소약국 동맹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 이런 데에는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처한 상황이라든가 국제적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해 임시정부랑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실제적인 외교의 이제 주축으로 나섰던 이승만 또는 서재필 이런 분들이 하셨던 그 주도 국가에 대한 어떤 어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먹혀들지 못하고요. 다만 그 서재필 같은 경우는 그 본인 자신이 그 더 이상 뭐 민족운동 단체 이렇게 관할에 이렇게 관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고 그 개인적인 명망과 또 의사로서 이제 자기의 이제 생활을 영위해가는 이런 쪽을 그냥 중심에 두다 보니까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걸 이끌어서 자기 세력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재필이 만든 필라델피아 통신부에 의해 갖고 이렇게 이제 어떤 운동의 한 방향으로 잡혔던 홍보라든가 외교적인 활동의 빈 공간을 그 차지해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자 이승만이 군미 외교위원부를 만들어서 이 일들을 이제 맡기 시작합니다. 1919년 8월 25일 날 이승만이 미국과 유럽의 외교 문제를 관할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년에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도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활동이 좀 이제 중심이 이제 없어지거나 또는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하고 같이 되다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이제 별로 없었고 리더십이 부재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파리 강화 회의를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위임 통치안을 제기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역할을 하냐래 갖고 탄핵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국사책에서 배우는 상해 임시정부를 다시 개조할 건지 또는 현행을 유지할 건지 그거 뭐 이제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부분적으로 개편할 건지 뭐 이렇게 갖고 한 3개파가 나뉘어 갖고 막 싸우게 되고 상해 임시정부가 사실상 역할을 잃고 그 군사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북만주 쪽으로 떠난다든가 또는 러시아 쪽에 이제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뭐 이제 또 이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뭐 테러를 이렇게 이제 기획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분파가 나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22년부터 39년까지 결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미주 위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군미외교위원회도
그냥 명목만 유지하고 유학생들에게 뭐 이제 유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외교적인 문서를 번역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그냥 그 종이상으로 그 신문 기사에 뭐 내고 이런 식으로 명목상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1939년이 되면은 다시 이제 활동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0년대 들어가 설명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 또 21년까지 상해에서 이제 대통령 직무를 위해서 이제 상해에 가 있다가 본인이 이제 제출했었던 위임 통치안 때문에 공경에 처하고 탄핵돼 갖고 사실 이제 상해나 이 조선반도에 이제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이승만은 급격히 이제 하와이에 있는 자기 세력이라도 온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1년에 동지회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동지회에 모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동지 식산 회사라 그래갖고 이제 사업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고 나갖고 민간에 돈이 없을 때 퇴역 그 군인들을 모아갖고 뭐 용사회라 그래갖고 어느 지역 이제 개발이 안 된 곳에 가서 개발하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살고 이런 모델을 좀 꿈꿨어요. 그래갖고 동지식산 회사에서는 당시 이제 그 연료로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석탄 그 저기 숯을 생산하기 위해 갖고 그 오아후주에 있는 일부 숲을 사갖고 나무를 기르고 그거를 제탄 그러니까 숯으로 만드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숯이라는 게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참나무 숯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침엽수 쪽은 되게 좋은데 열대 쪽의 나무는 이게 숯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 당연히 사업이 실패하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장 유물 중에 여기쯤에 보면 그 동지식산은행 회사가 한 2해 동안 이제 사업한 결산인데 그 자본금 다 이제 표현이 이제 죄송합니다. 까먹다 이제 속언이 나는데 자본 거의 이제 소멸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적자본 이거 이제 나머지 자본금 어떻게 나누나 이제 이 회의로다가 이제 그 이제 해산하는 이제 회의를 이제 개최할 때 이제 자료인데요. 이렇게 이제 동지식산은행은 회사는 망하지만 동지회라는 것 자체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해서 이승만을 정점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조성되어 있는 단체다 보니까 동지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대륙에 동지회가 만들어져서 오히려 초기에 있었던 국민회랑 경쟁하면서 대륙에서도 동지회가 들어가면서 민족운동이 분열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와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류는 이승만이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1920년대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하와이를 기반으로 해갖고 자신의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태평양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요거 나중에 편집 좀 해주세요. 슬라이드가 이거 F5로 안 되네. 주시고 이거 좀 해주시고 동지회를 이제 결성하고 25년에는 이제 자강하는 사업으로 이제 동지식산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사업도 벌리고 동지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이제 사업이 그 1920년대가 되면 그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 한민족을 지배하는 정책이 바뀝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 1910년대까지 가졌던 무단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한민족의 이제 어떤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들 그리고 언론 이런 이제 문화적인 활동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원래 1910년대까지만 해도 그 하와이 이민들은 일본 제국주의 시민이 아니라 그래갖고 여권을 안 받아들이고 막 이랬었는데 20년대가 되면은 결국 이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군축회의를 통해 갖고 태평양 지역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고 이게
1939년 말에 있는 진주만 폭격 때까지 미국과 일본의 그러니까 밀약 관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굉장히 이제 화평한 시대로 가게 되고, 일본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현실적인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그 이승만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어떤 이제 일본 제국주의랑 교섭하는 모습을 갖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본인의 이제 그런 명예나 이런 것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갖고, 요즘도 정치인들이나 또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가 꼬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체육교류라든가 이런 것처럼 하와이 한인 기독학원 야구단을 고국으로 보냅니다. 이때 이제 하와이 기독학원을 새로 짓기 위해 갖고 모금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하와이 한인 기독학원들이 모금도 할 겸 해갖고 이제 조선 본토에 가서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하고, 이때 재밌는 그 우리나라 이제 야구를 다룬 영화로도 나왔었던 황성 YMCA에서 또 이제 이들을 맞이하는 그 이제 그 야구단으로서 이제 YMCA가 또 야구단을 만들기도 해서 이제 거기랑 이제 시합을 하고, 주된 시합은 이제 일본인들 YMC에서 만들어진 그 야구 단체랑 또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서 20년대 이승만이 이제 여기에 코치랑 이런 사람이 윤치영이라 그래갖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돌아와서 대통령 됐을 때 비서실장과 내무부 장관을 이제 취했던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킨다든가, 또는 국내 이제 그 팀의 코치로다가 이제 해서 그 본토의 소식을 전달받고 이쪽 미주 지역 해외에 이제 그 한인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고요. 이게 이제 결실을 보게 되는 게 태평양 회의입니다. 태평양 회의는 1925년에 이제 결성이 되는데, 이미 워싱턴 군축 회의에 의해 갖고 이 30년대 말까지 강대국들에 의해 갖고 모든 이제 현실적인 조건들은 갖춰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미국 해군력에 비해서 한 67%를 일본이 갖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까지는 일본의 영향권으로 인정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평양 지역의 뭐 현실적인 안녕과 질서가 사실상 아르잡히고, 더 이상 뭐 어떤 여기서 뭐 민족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회의가 아니라, 태평양 회의는 이미 고착화된 현실 속에서 태평양 연안에 있는 각 민족이나 국가들 간의 문화의 이해라든가 서로 상호 증진, 교류를 이제 하기 위한 이런 약간 민간적인 회의인데요. 이때 이제 국내에서도 실력 양성파였던 뭐 동아일보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민족 대표가 되어갖고 파견이 되고, 이들을 맞이하는 하와이의 접견단으로 이승만을 위시한 몇몇 민족 지도자들이 또 이들을 맞이해갖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국내에 이제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을 서로 이제 교감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승만에게는 두 개의 이제 자기의 평생 가는 지지 세력이 두 개인데, 앞부분에 이제 동지회를 말씀드렸고요. 하와이 이민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동지회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유학생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대는 유학을 가더라도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상하이로다가 이제 중국으로다가 간다고 가서 거기서 상하이 임시정부랑 연줄이 통해 갖고 이제 몰래 도망가는 식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일본 제국주의 반대적인 입장이 많지만, 초기에 이제 뭐 안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년대가 되면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팍스 아메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팍스 자포니카 시대를 불릴 정도로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지배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 지주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서 또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라든가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이나 민족운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즉각적인 독립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실력을 양성해서 이후에 우리가 민족 자존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그리고 사실 이분들 자체가 이후에 뭐 이제 여기 네 번째 있는 초대
그 시장을 지냈던 서울시장을 지냈던 김영민이라든가 또 나중에 뭐 말씀드린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윤치영,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하야하고 과도수반을 맡았던 허정 이런 사람들 자체 이렇게 그 인적 사항 살펴보면 거의 다 지주 아들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급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성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 학생들의 어떤 민족지인 우라키 같은 데서는 뭐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소식보다는 과학적 생활 방식 이런 걸 소개하고 우리 민족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과학적 사고해야 되나, 과학적 철학에 대한 논의들, 담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즉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이후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끌어갈지의 방향이 사실상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까지는 정말 민족운동에 있어서는 암흑기입니다. 일본이 그만큼 발전하는 만큼 한민족의 독립운동은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 미국 지역에 가 있는 이민자들조차도 이제는 그 민족운동 그거 뭐 이제 3.1운동까지 하고 다 지난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미 초기에 이제 넘어갔었던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이제 잘 적응을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2세들이 오히려 이제 그 주류가 되면서 얘네들은 어쨌든 하와이에서부터 공립학교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영어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어떤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이 가족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엄마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면 일은 엄마 아빠가 하고 아들 딸들이 세탁물을 수거해 옵니다. 간단한 영어가 되니까. 그리고 뭐 자기 친구네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운전은 이제 큰 형이 해요. 그 한국말하고 영어를 반반 정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갖고 말 잘하는 둘째나 셋째가 가서 식탁물을 받아오고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가족 경제를 하는데 이 이제 30년대가 되면 이게 이제 가족 경제권만 아니라 가족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하거나 또는 그 2세, 3세 그 한국 이민들은 이미 미국화가 됐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관심 쓰던 사항을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대까지 민족운동은 완전히 암흑기인데 39년이 되면서 일본이 그 일본 제국주의의 발전에 위기가 오고 극산 단계가 되자 결국은 이제 미국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 내에 그 당시까지 이제 왜 그럼 태평양을 이렇게 그냥 놔뒀냐라는 이제 어떤 반성과 일본을 응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한인들도 자연스럽게 그 전까지는 뭐 우리 동양인들이 같이 배척을 받으니까 일본인들하고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 사회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민족 단체가 만들어지고 일본인들과 다른 우리의 특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독립이 가까워지는 이제 이 당시가 되면은 그 일본이 폭주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일본이 발전해 나가기 어렵고 패망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예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일본 패망 이후를 준비하는 이제 민족운동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주미 외교위원회를 임정해서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제한족연합위원회가 그동안 이제 독립운동 자금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임시정부에 대한 이제 지지를 어느 정도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족연합위원회 자체에 또 외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주미 외교위원회랑 경쟁하는 양상이 되다 보니까 이때 그 사실상의 한국의 어떤 이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던 미국 정가에서는 한민족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인식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독립운동 한다 그러면서 서로 모여갖고 분파적으로 싸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은 한반도에 이제 어떤 이제 위임 통치가 됐던 위임 통치를 거쳐서 어떤 정부를 세우던 미국이 그러니까 이라크 침공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후에 항구적으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이렇게 연구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CAD 이런 데서는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겉으로는 굉장히 온건하고 노선이나 이론 철학을 보면 온건하지만 그걸 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가격하고
종파적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문서를 내놓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이제 주도권을 쥔 이승만이 이후에 한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한미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승만의 동지의 위주로다가 짜이게 되고 이승만과 사제 관계를 맺었던 유학생들이 이후에 조선의 한국이 이제 독립된 정부에서 이제 입각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이후 이제 초기 발전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해갖고 이제 일부에 그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들이 어떻게 정착을 해서 이후에 민족운동에 가담하고 그리고 한국이 해방될 때까지 어떻게 물심양면으로 희생하고 도왔는가에 관한 과정을 일부에서 이제 시계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이 과정에서 하와이에서 살았던 사람들, 즉 이 역사라는 것은 그런 큰 거대 담론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그걸 행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어떻게 그 고비의 순간에서 활동했는가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 단지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서 이민을 와서 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한 10사람 정도를 뽑아서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민찬호나 현순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이제 영어를 잘하고 그러면서 이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에 관여를 했고, 두 번째 계열 중에는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인 커뮤니티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이 포션이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인 교회 목사는 자기가 싫든 좋든 간에 한인 단체를 대표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희재라든가 또는 성공회 목사였던 조병효 같은 사람들이 그 이제 목회 활동을 기본으로 해서 민족 운동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수많은 압제 속에 살고 있던 여성들이 그런 압제가 없는 미국 땅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깨인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황마리아 같은 사람은 그 남편이 강씨였는데 평양 쪽이었던 것 같아요. 황해도 쪽이었는데 남편이 처벌 들이자 거기에 분개해갖고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서는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을 굉장히 다 잘 길러냅니다. 강영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길러내서 주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게 만들고, 심영신이나 박금우, 이종송들도 이 대한 부인 구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승만과 이제 관련된 또는 반 이승만에서 활동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 민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운동하고 일반 회원으로 활동을 했던 김승윤, 김도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승만이 하와이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와이에 머무를 때도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유동면이나 정도욱 같은 경우는 이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유동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좋아서 그 집중적인 그 이승만파의 테러 대상이 돼갖고 밤길에서 습격당한 케이스도 많이 있고, 이분 아들이 그 IOC 의원이 돼갖고 우리나라 땅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녀가 이제 와서 회고한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이 할아버지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승만파에 갖고 이제 밤길에 테러 당할까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아들이 미국에서 이제 군인이었었는데 운동을 되게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시키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TO가 아니라 미국의 IOC원이 돼갖고 우리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세들의 이제 화학가, 2세들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그런 거 걸며 매 갖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 뭐 여기서 우리가 민족 운동을 한다, 뭐 어떤 그런 이론적인 거대 담론을 논한 게 아니라 우리 한인으로서 미국 사회라는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종족 간에 경쟁하는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아무도 대접해 주지 않는다. 특히 앞부분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가 하와이에 7,000명이 해외 이민을 갈 때 일본은 그 10배가 넘는 7만 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양인들 사회 속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애들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2세들을 모아주고 얘네들이 모여서 연극도 하고 또 미국의 중요한 어떤 뭐 그런 이벤트 하는 날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좀 놀 수 있고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끝으로 이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의 분이 있어갖고 이분을 이제 전시했어요. 김만수라는 분인데 이때 70주년 때 90세의 나이였는데 이분의 기록과 이제 자료를 보면 특별히 뭐 어떤 민족운동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이런 건 없지만 뭐 국민회라든가 어디서 연금 회비내라는 회비낸 거 이렇게 이제 갖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이 이제 일본으로 침공받자마자 이제 침공받으니까 주 방위군 성금 같은 거 내고 이런 것들 이제 자료로다가 이분이 갖고 계셔서 평범하지만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한 사람들도 역시나 큰 의미에서 하와이에서 한국이 결국은 독립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 사람이 아닌가 해서 이제 이분에 대한 전시도 저 일부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끝 순서는 결국 이제 왜 이제 이민사박물관에서 이 전시를 하고 이민사박물관이 있는 인천과 하와이는 어떤 관계인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사안으로 해서 대표적인 게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인하대학교 건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하대학교의 인자는 인천이고 하자는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지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1952년 전쟁 중에 부산에 피난해 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선각자적인 풍문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력갱생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엔지니어나 과학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MIT 같은 대학을 하나 설립하고자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인하대학교 설립을 명령하게 되고요.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1954년에 인하대학교가 건립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시한 거 보면요, 사실 이제 이후에 그 4.19나 이런 거에 갖고 나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시하기가 그렇긴 했는데 인하대학교 건립 때 보면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이렇게 학교 정문에 걸린 그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시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이라는 분이 공과 가가 많아서 1950년대 할머니 모국 방문단들이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동지회 소속이에요. 국민회 소속 할머니들은 못 오게 합니다. 여기 외교부에서 외교장을 안 내줘요. 못 들어오시다가 4.19 의거나고 나왔고 62년도에 이제 비이승만 계열의 사람들이 고국 방문이 허용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후에 이제 어쨌든 인천은 하와이랑 계속 그 교류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90주년 행사에도 이제 초청받아서 가셨었고, 안상시장에 아까 간 얘기했고, 그 다음 시장이었던 이제 송영기 시장 때 100주년 기념 행사 가고 기념품 나누고, 거기에 있는 공원에 하와이 그 인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원도 하나 하게 되고 기념관도 짓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2017년도에 새롭게 보는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 자료전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 부대 행사로 그 저희가 그 학술 행사랑 또 강연회를 이제 준비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평가 및 후속으로 넘어왔는데요. 부대 행사로 학술 행사랑 강연회를 이제 했는데 실적은 사실 좀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분간이고 작다 보니까 특별전을 기획한 사람이 부대 행사까지 다 이렇게 이제 맡아서 하다 볼 수밖에 없는데, 좀 특별전 담당은 그 특별전 이제 전시 기획과 전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부대 행사나 개막식을 이렇게 좀 이벤트적으로다가 운영하는 인력이 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그걸 좀 집중해주면 이제 미리 전시 운영 이제 그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시를 오픈해놓고 준비하다 보면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못돼서 그때 이제 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결국 하와이 이민과 그걸 통한 이제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한 이제 좀 저도 한 발을 담그고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한국 하와이 이민을 포함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사편찬위원회나 또는 이제 외교부 산하에 있는 그런 이제 재단 같은 데서 자기들 이제 사업으로 특별 사업으로다가 어느 해 이렇게 딱 정해서 뭐 딱 그 기간 내에 이렇게 그 연구하고 인터뷰를 체력하고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해왔어요. 우리도 사실상 그러한 자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긴 했는데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건 왜 그러냐면 4번의 걸 먼저 얘기하면 있다 잘해란 말이 있잖아요. 이분들 생존해 계실 때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이분들의 2세나 3세는 이미 그 이민가 있는 주류사회에 편입하기에 바쁘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또 옳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뭐 그 일본의 뭐 흑룡회나 야쿠자처럼 뭐 이렇게 우리만의 색깔 이래 갖고 그렇게 그 사회에서 경원시당하고 이렇게 사느니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또 한민족의 어떤 그런 DNA를 갖고 그 사회에 없는 다양성을 채워주는 존재로 역할하는 게 그분들의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1세나 자기 선대가 갖고 있었던 자료들을 이분들이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받아 안아서 연구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에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전시를 하는 그 앞뒤 시기 16년부터 한 18년 사이에 또 시끌시끌했던 게 서울시가 이제 23개 정도의 이제 테마형 박물관을 추진한다면서 한민족 이민사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서울시 한민족 그래갖고 뭐 얘는 우리 이민사가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다른 경향을 했는데, 우리 인천에서 이제 이거를 이민사 박물관을 만드는데 이제 멘토가 됐고 이랬던 사람들 몇몇을 중심으로 해갖고 반대를 했어요. 못하게. 그나마 뭐 니네가 갖고 가면은 재력도 앞서고 다 갖고 갈 텐데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거 어느 한 지자체가 할 게 아니라 국립기구가 이런 재력이라든가 연구력도 충분하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뭐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하려면 이런 이제 바람 안 타고 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2017년에 있었던 하와이 한인 독립운동을 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간단히 맛봤다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어줍지 않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런 자리를 주신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